그러면서 389페이지에 중간에 우선 먼저 정의를 좀 들어볼게요. 네. 그 인식론적 장애라고 해서 에피스테몰로지컬 오브스터클이라는 영어 단어 보이시죠? 그 오른쪽에 인식론적 장애는 어떤 특정한 맥락에서 성공적으로 유용한 지식으로서 학생의 인지구조의 일부가 되어 있지만 새로운 문제 상황이나 문제 해결이나 개념 이해의 상황이 더 넓어진 문맥에서는 부적합해진 지식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어려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위로 갑니다. 수학적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선행 지식, 즉 기존의 인지적 구조의 동화나 조절에 대한 재구성을 뜻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지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현 지식은 차후 학습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 아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이후 지식에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러한 장애 중 어떤 것은 지식의 구성 과정에서 피할 수 없어요. 왜? 만약에 피한다는 건 뭐죠? 교사가 잘 가르치면 피할 수도 있겠죠. 또 학생이 잘 이해하면 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사가 잘 가르쳐도 피할 수가 없고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도 피할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지식 자체가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학생에 입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 뭐랑 비슷하죠? 여러분들 사춘기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사가 미리 알고 부모가 미리 알고 대처하면은 잘 피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왜? 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는 모두 다 사춘기를 겪어야 돼요. 단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아, 내가 이게 사춘기구나. 아, 나의 감정이 굉장히 유동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자각하면서 계속 반성을 해가는 거잖아요. 되게 비슷해요. 이 지식, 이런 부분을 이쪽에서 인지적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접선에서 이렇게 하지만 다른 도형으로 넘어갈 때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얘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과거의 내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조절하기보다 퇴행과 같이 그냥 이쪽으로 묻혀버리고 싶은 거죠.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러한 상황을 부르서 인지적 장애라고 했다. 따라서 인지적 장애는 그러한 지식이 지식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것 때문에 학생이 느끼는 어려움을 인지적 장애라고 하는 거죠. 수의 개념을 크기와 연결짓는 것은 자연스레 학습하는 상황에서 유용한 생각이지만 음수와 같이 수 개념 확장하는 학습하는 상황에서는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지적 장애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해되세요? 수, 그러면 개수를 이용해서 크기를 이용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수는 크기, 크기는 수 이렇게 배우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이게 인지구조 일부가 돼서 스키마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음수를 가르칠 때 또 수라고 하려니까 또 개수라고 하려니까 아니 세상에 없는 것보다 더 작은 게 어딨어. 마이너스 3개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때 했던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는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퇴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지적 장애는 학습하고자 지식이 본성에 기인한 겁니다. 그 본성이. 그러니까 자연수는 물건을 세면서 나왔지만 음수는 그거에 대해서 파생돼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확장을 하면서 선택돼서 신경을 쓰게 된 거잖아요. 만들어진 거잖아요. 따라서 학생이 아, 양수가 이렇게 했지만 음수는 이렇구나. 또 음수가 이랬지만은 복수는 이렇구나. 복수는 이렇죠. 이렇게 그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거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코 피할 수 없고요. 새로운 지식이 성장 발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장애예요. 수학의 역사적 발생 과정에서도 보면은 인지적 장애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 수학이라는 수학사 안에는 이 수학의 필요성에 의해서 확장되는 과정이 보이잖아요. 따라서 수학사에서 나타난 인지적 장애를 분석하는 것은 학생들이 부딪히는 장애를 찾아내는 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수학학습 지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지적 장애는 크게 일상어 때문일 수도 있고요. 직관, 과도한 일반화, 은유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일상어에 대해서도 보니까 집합, 극합, 무한, 연속.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합에 대해서 내가 많이 썼어요. 그러면은 그 쓴 게 인지구조의 일부로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와서 집합이란 조건이 있는 것들의 모임이야. 따라서 키가 큰 학생은 집합이 아니야. 이러면 큰 학생도 집합이었는데 하면서 과거에 대한 생각에 맞춰서 상황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종종 쓰이는 말이라 하더라도 수학에서는 해당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어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새롭게 정의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극한, 뭐뭐로 향한다. 극한에 대한 대표적인 자선적 관념을 한번 다음 페이지에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극한 개념과 관련해서 설명이 들어있어요. 사실 이쪽은 좀 다른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각각의 특징들에 의해서 다 과거에 성공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학생 스스로가 극복해야 돼요. 누가 극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생적인 개념이고 학생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내용에서 계속 섞이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391페이지까지 가가지고 극한 개념에 대한 잠재적 무한과 실무안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있는데 이건 나중에 교직 수학에서 더 공부를 하시게 될 것이고요. 또 개념에 대한 연속에 대한 내용도 다음 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은유에 대한 부분까지 393페이지에 인손장애 일상어 직관후에 일반화 은유가 있다. 일반화의 경우 그 다음에 그 밑에 은유의 경우 이렇게 해서 각각에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 쭉 내려갈게요. 거의 맨 마지막이에요. 결과적으로 교사는 학생의 수학적 지식의 습득이 일련의 여러 개념 구조를 쌓아가되 각각의 개념이 다른 것에 대해서 장애를 야기시킬 소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 소지를 단순히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이고 이 학생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과거의 지식에서 새로운 지식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인지 즉 유치원에서 초등학생이 되고 초등학생에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사춘기를 잘 극복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94페이지에 따라서 교사는 그의 교수 결과가 불완전할 뿐 아니라 반박될 수 있는 지식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면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여기까지인데 그 이후에 더 나은 지식으로 발전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이 이후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항상 소지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인수장애는 이렇게 쭉 내려와 있죠.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한 마지막 줄 한 3줄 정도 올라갈게요. 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교수학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교사의 인식론의 수정도 필요로 한다. 수학적 사고의 발달 과정은 장애의 극복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보다 높은 새로운 차원의 이해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인식론적 장애를 꼭 극복해야 되는 이유는 학생이 이후에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의 본성을 업고 새로운 지식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불우소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장의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교수학습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결론은 그거예요. 공학을 이용하면 학생과 수학의 실제 경험이 연결된다. 큰 명칭으로 들어있어요. 수학적 대상과 관계가 구체화된다. 다양한 표현 체계가 연결된다. 사고력 중심의 수학 교육을 추구할 수 있다. 수학 지식의 변환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각각의 큰 4가지, 5가지 주제로 축소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사이드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심리학자까지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